고지혈 독감이나 아니면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 체계가 거기에 적응하면서 이 진료를 제공해주는 체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지금 말씀하신 체계로 돌아가게 될까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금년 초부터 조금씩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시작하는 체계로 전환시켰다든지, 진단도 이전에는 보건소에서만 했다 그러면 이제 동네 병원에서 가능하게 만들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 이해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들은 의료계도 이 방향성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계속 점진적으로 이행을 시키면 이제 입원 진료부터 외래 진료까지 전체적으로 일상의료 체계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름 정도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한 6, 7월 정도 되면 지금 말씀하신 체계로 전환, 그리고 야외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든가 눈에 보면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온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가 워낙 또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사실 이번 거리두기에서 마스크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는 할 예정이지만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무래도 생업시설에 좀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 덩어리들입니다.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같은 거를 막고 있는 이 규제들을 어디까지 완화할 거냐, 이게 아마 큰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양병원 시설, 가장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나 고위험계층이 밀집한 시설을 동일하게 접근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를 좀 더 오래 가져가야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위험도가 떨어진 만큼 어느 정도 보호 조치를 탄력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제가 원천적으로 면회 자체를 다 금지시켜 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긴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조치는 보호 조치들을 좀 가져가면서 위험도 반영에 따라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좀 그렇게 검토할 예정이고, 다만 일반 국민들처럼 그렇게 전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에는 위험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누적 사망자 연령대가 대부분 이 60대 이상에서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95% 정도는 60대 이상 고령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3차 접종의 필요가 있는 겁니까? 이 고령층의 경우에는 필요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예방 효과보다는 오히려 중증 사망 방지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3차 접종을 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고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사망률 편차가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때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망으로 가실 확률이 10배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제 그 외신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고 불구하고 치명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서 집단 면역으로 엔데믹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국가,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전망하는 이유도 사실은 3차 접종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높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가 보기에 외국보다 훨씬 사망 피해가 작으면서 전면적인 대유행을 넘어가고 있는 제1요인은 말씀하신 대로 예방접종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의료 체계 자체가 외국처럼 과부하가 걸리거나 허물어지는 현상이 없었습니다. 계속 이제 일상 의료 체계 쪽이 뒤따라오면서 너무 많은 환자를 처리를 못해서 환자가 휘둘리는 현상들이 좀 안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국민들께서도 외국보다 훨씬 질서 있게 여러 가지들을 좀 지켜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진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규모 확진 그 숫자만 집중하는데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이 대규모 확진되면서도 치명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유지하면서 이제 집단 면역 확보하고 결국은 일상을 회복하는 이런 모델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이었습니다.
은하계 윤곽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선의 면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다고 하려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네요. 예, 시사인 김원지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주 나올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자, 원래 이제 초대 장관 혹은 총리 인선이 이루어지면 언론들이 기사를 많이 냅니다. 네, 검증의 핵심이니까요. 네. 더군다나 이제 초대 장관이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많이 내죠. 예. 마지막 장관 총리는 거의 기사가 없어요. 아무래도 첫 내각 자체가 당선자가 어떤 국정 철학과 어떻게 국가를 5년 동안 이끌고 갈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 번에 빠방 이렇게 10명 넘게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더욱더 검증해야 될 사람들도 많고요. 효과음 입으로 넣은 겁니다. 아,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했네요. 그렇게 취하시다니요. 장관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됐고 이제 내일 또 10명 더. 10명. 예. 그러면 10명 나오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우선 이제 총리 후보자, 보통 이제 총리 후보자가 가장 집중을 받습니다. 총리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총리는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국회 통과가 남아 있거든요.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초대 이게 총리 후보자를 두고 핑계가 항상 많죠. 네, 과거에도 그래서 총리 후보자들이 낙마했던 사례들이 꽤 있고요.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초대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후보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문창국 후보자, 네. 뭐 이런 여러 명이 낙마했죠. 알아서 이제 사퇴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논쟁이 있다 보니까요.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였는데 그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총리였기 때문에 언론이 관심이 없었어요. 예. 관령 총리가 왔구나 하고 대충 넘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초대 총리다 보니까 상징성이 커서 많이들 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국적 기업. 네, 다국적 기블레.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 제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총리라고 하네요. 한덕수. 네, 노무현 정부 때 맞아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관련된 공직을 한 바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하고 그 다음에는 대사로 공직을 끝냈죠. 사실상 그 공직이었는데 다시 돌아간 거죠. 10몇 년 만에 공직으로. 그 사이에 그래서 김앤장에서도 있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검증 테이블에 올라가서 이제 기자들이 쫓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90년대 본인의 신문로에 있는 주택, 그 주택에 AT&T를 비롯해서 엑슨모빌 같은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예, 전 세계적인 회사인 건데요. 맞습니다. 이 회사들에 월세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어서 입장을 이제 청문회가 되면 제대로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네. 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이게? 신문로, 종로구 신문로에 자택이 있는데 여기 세계 최대 통신업체죠. AT&T 그리고 전 세계 가장 큰 정유사죠. 엑슨모빌. 여기 월세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제가 먼저 말할까요? 예. 그 부분은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원래 네. 내가 기본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네. 월세로 들어갔다는 건데 이따가 보도된 내용만 하자면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 AT&T가 임대했을 당시에는 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전자정보국장이었다. 이해상충 이해충돌이 거죠? 생기는 네. 것이고 그리고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 청와대 통상산업비서관에 발탁이 됐는데 이 시기도 AT&T가 국내 조달 시장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이런 시기였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임대소득으로서만 이제 6억 가까이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잠깐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오히려 이제 야당이 한나라당이었기 때문에 주성영 의원이 관련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으로 6억 2천만 원이라는 자료를 보내주셨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그 소득 그러니까 금액이 높다라는 부분만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핵심은 이제 누구한테 돈 빌려줬었냐 네. 이제 그것들인 거죠. 말씀처럼 그때 임대 수익이 왜 이렇게 높냐는 예, 거였어요. 그렇죠. 이해상충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하지만 지금 이제 1999년 이후에는 가족이 직접 들어와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삼촌 부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부동산 중개업소 통해서 임차인 구했다. 이렇게 총리 후보자가 해명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청문회에 등장하면 직접 이제 본인이 좀 더 자세히 해명하겠죠. 근데 이제 언론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필이면 그런 업체들이 국내 진출할 때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거 아니냐. 공교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자택이에요. 기자들이 찾아갔던데 그냥 주택가에 있는 주택입니다. 야, 일반 주택인데 여기에 왜 엑슨모빌이 와서 월세를 살까? AT&T가 와서 월세를 살까? 그리고 월세 비용을 몇 년치를 한꺼번에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폐쇄 등기부 등본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이 밝히고 있는데 10년 동안 임차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네.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때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 정도 액수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니 예,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얼마죠? 서울과 지방, 그러니까 뭐 여기는 비교가 서울이니까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일반되게 말할 수는 없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도 10억 이상이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AT&T가 서류를 내지도 않고 200억 이상 부품 납찰을 받았다. 교환기 일찰 때. 뭐 그런 기사들이 있는 겁니다. 네, 당시에도 보니까 문제가 되긴 됐네요. 미국 AT&T에 정부가 특혜를 줬다. 예, 특혜 논란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당시에. 계속 이제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네.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관련 본인 주택에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아파트 살 정도의 돈을 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계약서 볼 거 아닙니까? 집주인이 안 돼봐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프로세스인지. 어떤 집주인도 자기 집에 이렇게 돈을 많이 내고 한 번에 들어오면 뭐 누구예요? 물어보지 어떻게 모른다고 합니까? 네, 이제 그리고 과거 이제 1994년에 이제 한겨레나 서울경제에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 그 당시에 구비 서류 없이 견적서 한 장만 제출하고 AT&T가 입찰 그 자격을 가져갔다라고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의혹이 계속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처럼 이제 그 근무기간과 AT&T 임차기간이 겹친다. 이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엑슨모빌도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엑슨모빌도 지금 AT&T를 주로 얘기했는데 엑슨모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사예요. SK 비교할 바가 아닌데 여기도 하필이면 이 집을 찾아가가지고 이 집에 월세 살았다는 게 납득하기 쉽지 고액을 않아요. 줬다. 예, 굉장한 우연이죠. 예.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 질문할 것이고, 근데 이제 뭐 합리적 의심을 할 수준은 되나 그렇다고 결정적인 뭐가 나왔겠나 싶긴 합니다. 오래돼서. 네, 그런데 이제 취재라고 하는 게 일종의 생물이어가지고요. 또 현장 가서 사람들 만나고 또 답하면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작은 단서에서 시작하는 건 맞거든요. 이제 그래서 청문회 날짜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더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원래 기관장에서 너무 수입료가 많지 않았냐 이 정도에 시작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논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김현장 부분도 쉽게 넘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긴 합니다. 게다가 이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5년 동안 0원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현금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 시대에 영어는 좀 너무하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영어는 그러니까 결국 회사 카드로 생활비를 내셔서 쓴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요. 그 얘기군요. 개인 카드로 없고 예. 법인 카드로 그렇죠. 개인 생활을 한 거 실제로 아니냐? 더 소득이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건데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만이 아니라 과거의 다른 고위공직자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의혹에 올라간 바들이 있거든요. 김태호 총리 후보자라고 하든지 그때 그랬었죠. 예. 그때 아예 개인 돈을 쓰지 않고 이제 자산을 불려가는 방식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요. 법인 카드로 생활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혹은 또 생필품도 법인 카드로. 네, 실제로 이제 자산도 늘었고요. 이제 예금성 자산도 꽤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관 후보자
것들 몇 분 또 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이 이제 40년 친구라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까? 네, 정호영 장관 후보자인데 예. 실제로 이제 가까운 사이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다른 인터뷰에서도 대학 때 친구라는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는 아주 가까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또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에 또 더욱 가까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장관으로 임명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한마디로. 네, 뭐 친구도 장관 자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것만으로 다른 후보자들을 일정 부분 제끼고 이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그 부분은 검증에 또 올라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은 농지법 위반 혐의가 있고요. 또 그리고 과거에 썼던 칼럼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게 부분이 있습니다. 논란이 더 많이 될 수도 있겠어요. 예. 결혼이 이제 암의 투표하기라든가 혹은 뭐 출산이 저출산, 예고기다. 예, 저출산 혹은 뭐 결혼하지 않는 세태가 여성들 잘못인 것 딱 그렇게 쓰진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읽힐 네. 수도 있는 칼럼이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해명도 이 다양한 입장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유감이나 사과 표명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친구여서 되지 말란 법은 당연히 없어요. 근데 친구여서 된 건 아니냐 이 지점이 이제 계속 거론되겠죠. 네, 그만큼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예. 근데 이분이 정책 전문가는 아닌데, 그렇죠? 네, 연금 관련해서 연금 개혁한다고 얘기해왔는데 이분이 그 분야에 전문성은 없죠. 네, 의사로 평생 살았던 인사이고요. 실제로 외과 전문의로 오래 활동을 했었고 경북대학교 병원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점들을 직접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당선자도 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책적인 부분들은 차관이나 다른 사람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본인도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점이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외과 전문의하고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대구에서 네, 위암 수술을 전문의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친구다 보니까 대학 친구를 장관 나눠준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